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평 해설 강좌이고요. 11월 본격적인 수능을 앞두고 9월 모평이 오늘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느낌은 물리학 1에 대해서 6월 모평보다는 조금 쉬운 느낌이었죠. 1번부터 20문항 중에서 아주 어렵다, 아주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한다라는 문항은 솔직히 선생님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계 교재를 우리가 수특, 수완이 이 정도 시점이면 여러분들 이제 다 완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연계 교재 문항의 수준보다도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되었고, 생각해 보면 6월 모평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편,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또 수능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9월 모평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수능에 대한 준비도 해왔겠죠. 그래서 그 준비와 함께 문항의 난이도가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1월 수능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쉽게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우리 항상 방심은 금물이죠. 고난도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상위 등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수능하는 날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절대로 여러분들 지나친 자기 확신은 금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빠르게 정답을 찾고,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는 문항 풀이에 조금은 더 시간을 안배하면서 우리 9월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자, 1번은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X선, 즉 전자기파의 종류와 그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1번 문항은 정말 단순 지식형이죠.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는 문항. 그래서 전자기파의 종류와 특성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자,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아요. 그럼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건 이 문장만으로도 이미 A는 X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 X선은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 내부에 뼈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한 사례는 X선의 경우에는 공항에서의 짐 검색,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X선이 아니야. 그러면 남아있는 건 가시광선과 마이크로파인데 전자레인지 나왔어. 전자레인지에서 음식 속에 분자를 운동시켜 음식물을 데우는 데 이용되는 것은 바로 마이크로파. 자, 그러면 X선도 아니고 마이크로파도 아닌 녀석은 가시광선이 되겠죠. 따라서 A는 X선, B는 마이크로파, C는 가시광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 1번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2번은 속도시간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러면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 면적은 변위,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변위의 크기는 이동거리와 같죠. 사실 이 등가속도 운동이 이제까지 최근 평가원의 경향을 보면 상위 등급을 변별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9월 모평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걸 묻고 있거든. 그러면 11월 수능에도 등가속도 운동이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수능에서는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쉬우니까 답을 맞히면 되고, 하지만 기존처럼 3점 배점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양적 계산 문제로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고, 등가속도 운동의 고난이도 문항도 여러분들이 기출문항이나 연계문항 주기적인 반복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2번 문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가속도의 크기는 일단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가속도고, 자, 기울기니까 X축으로 4만큼 증가할 때 Y축으로는 8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2 m/s 제곱인데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요.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숫자 2 m/s 제곱.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0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자,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 부호를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4초일 때 정지한 거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놨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물체가 운동하면서 4초일 때 정지한 거니까 변이의 크기가 곧 이동거리고 VT 그래프에서의 변이는 바로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를 하게 되겠지. 그럼 결국 이 삼각형의 면적이 바로 이 물체의 변이 혹은 이동거리를 의미를 할 테니까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계산하면 1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자, 디귿 2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바로 속도 방향이 운동 방향 플러스 가속도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점점 물체의 속도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고요. 따라서 기역, 니은,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의 부호 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방향을 의미한다면 가속도에 붙은 마이너스 부호는 왼쪽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자, 2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그리고 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관한 ABC 학생들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다는 거. 자, 먼저 학생 A,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선의 형태로 나타나죠. 학생 A는 옳게 얘기하고 있고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을 방출하죠.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빛을 흡수하고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E라고 한다면 E 이퀄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플랑크 상수는 신경 쓸 것이 없는 거고 따라서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커지죠. 근데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 따라서 진동수가 커진다. 그 얘기는 파장은 짧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A, B, C 모두 옳게 얘기하고 있고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과 선 스펙트럼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까요? 자, 4번 문제는 두 가지 핵 반응이다. 가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각각 E1, E2이고 질량 결소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핵 반응 시 방출되는 이 에너지가 바로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된 거잖아요. 그래서 질량 결손을 델타 M이라고 하면 질량 결손에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하면 이게 바로 핵 반응 시에 방출되는 에너지. 그러면 빛의 속력의 제곱 C제곱은 상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따라서 질량 결손이 클수록 핵 반응 시에 방출되는 에너지도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질량 결손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대. 그렇다는 얘기는 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보다도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E1이 E2보다 커야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문제 제시문으로부터 요거 하나 찾았고 자, 보기 기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의 질량수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핵 반응 시에 핵 반응 전 입자의 총 질량과 핵 반응 후 입자의 총 질량은 다르죠. 왜냐하면 질량 결손이 생기잖아. 그래서 핵 반응 시에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핵 반응 후 입자들의 총 질량이 핵 반응 전 입자들의 총 질량보다 작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이 핵 반응 시에 보존되는 게 있죠. 바로 아래에 있는 숫자, 뭐라고 불러요? 원자 번호. 바로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하고 위에 있는 숫자, 질량수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질량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숫자는 보존이 되는 거지. 자, 그럼 핵 반응 후 질량수 141 더하기 92 더하기 요거 3이잖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236. 그러면 핵 반응 전에 입자들의 질량수의 총합도 236. 따라서 기억의 질량수는 235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1하고 더해서 236 질량수가 보존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질량수만 물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원자 번호를 물어본다면 원자 번호도 어떻게 된다? 그대로 보존된다. 따라서 원자 번호의 합, 요거 합하면 얼마야? 92. 요거 0이니까 0 더 하나 많아? 얘도 0이네. 따라서 기억의 원자 번호는 92가 되겠죠. 자, 니은. 나는 핵융합이다. 두 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됐잖아요. 얘는 중성자니까 그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이지 이거 원자 핵이 아니잖아. 그래서 두 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과정, 핵융합. 따라서 니은 나는 핵융합 반응이다.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가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커다란 원자 핵이 두 개의 원자 핵으로 쪼개졌죠. 가번은 핵 분열이 되겠네요. 자, 디귿 E1은 E2보다 크다. 우리 문제의 제시문으로부터 가장 먼저 판단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 반응도 매년 출제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춰야만 되겠어요.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파동에 관련된 문제이고 가하고 나는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 A와 B의 어느 지점에서의 변이를 각각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같은 속력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어? 그치, 파동의 진행 속력 V가 T분의 람다인 것을 아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속력이 뭐라고? 똑같대. 자, 그러면 가하고 나로부터 우리는 파동 A, B에 무엇을 알 수 있을까? X축이 시간이니까 주기를 알 수 있겠죠.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따라서 가번에서의 주기는 진동의 중심, 그리고 골됐다가 다시 진동의 중심, 마루됐다가 다시 진동의 중심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게 바로 파동 A의 주기이고 2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진동의 중심, 골됐다가 다시 진동의 중심, 마루됐다가 다시 진동의 중심이 될 때까지 걸린 비파동의 주기는 3초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V가 똑같다면서 V가 똑같아야 되는데 A하고 B의 주기가 몇 대 몇? 2대 3. 그렇다는 얘기는 A하고 B의 파장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물은 것은 람다 B분의 람다 A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진행에 관한 또 기본적인 내용이 이 5번 바로 문항의 내용이었고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쪽에서는 크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없습니다. 이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벌써 여러분들이 힘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계교재, 충분히 수능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취업해 주고 싶지만 안 된 건 안 되었다고 또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 순간 기분은 나빠도 빨리 자극을 받아서 수능의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6번. 한 면만 검게 칠한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B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서 자기화시키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표는 그림의 자기장 영역에서 ABC를 꺼냈어요. 그래서 그
꺼낸 것 중에 두 개씩 마주 보는 면을 바꾸어 가면서 가까이 놓았을 때 자성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강, 상, 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를 꺼내서 놓았더니 자기력, 힘이 작용하지 않았대. 그럼 무슨 얘기예요? A하고 B가 자기장을 벗어나면서 그치 자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 그럼 강상반 중에서 자기장이 제거되면 자성을 잃어버리는 애는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상자성체고 누가 반자성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A, B 둘 중에 하나는 상이고 둘 중에 하나는 반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A하고 C를 가까이 놓았더니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했대. 어쨌거나 힘이 작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들아? A하고 B는 상, 반 둘 중에 하나니까 이 C가 강자성체란 얘기죠. 요 C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이 A가 밀렸다는 얘기는 반자성체. C가 강자성체니까 바로 이 C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따라서 이 A가 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면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B, C 역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C는 강자성체일 수밖에 없고요. 자기력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 B하고 C는 서로 당긴대. 그 얘기는 이 B가 바로 C가 만드는 자기장 영역에서 바로 이 C가 만든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됐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B는 상자성체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A, B, C 옳게 나타난 것은 A는 반자성체, B는 상자성체, C는 강자성체.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6월 모평에서도 이 강상반 자성체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가 자기력선과 함께 연합해서 출제가 됐고 이 자성체의 종류와 특성이 단독 문항으로 최근에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다고 너무 뭐랄까 간과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 자성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쪽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 7번 문제. 자, 수평면에 놓여있는 자석 B 위에 자석 A가 떠있는 상태로 정지해 있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A에 작용하는 힘, 중력 있겠지, mg. 근데 알짜힘이 0이야? 그 얘기는 A의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과 같은 크기인 mg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힘은 누가 주는 거겠어? 바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같대요. 근데 이러한 말이 없어도 요거는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공기의 저항 같은 것을 무시한다면. 근데 단서에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는 그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문제 제시문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자석 B에 대해서도 물을 건데 우리 자석 B도 수평면 위에서 지금 현재 정지하고 있잖아. 그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0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자석 B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3mg. 자, 그리고 또 B가 A를 mg로 밀어내. 그럼 작용 반작용. A도 B를 어떻게 해야 돼? 같은 크기의 힘 mg로 밀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요 B에는 아래 방향으로 4mg의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B도 수평면 위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아래 방향의 4mg와 같은 크기의 힘이 윗방향으로 작용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 4mg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냐? 자, 먼저 자석 B가 아래 방향으로 4mg라고 하는 크기로
자석 B가 수평면을 누르겠죠. 그럼 작용 반작용 수평면은 4mg로 자석 B를 떠받쳐야만 되겠죠. 따라서 이 4mg라고 하는 힘은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3mg가 아니고 mg이고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4mg,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 자, 디귿 A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데 뒤를 보니까 작용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은 뭐가 작용 반작용이야? 주어 목적어만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니까 이 힘의 반작용은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어야 되겠지. 그런데 뜬금없이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들어있네요. 디귿은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평가원에서 힘의 평형 그리고 작용 반작용에 관련된 문항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연계 교재에서도 다양한 상황으로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에 관련된 문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출제가 될지 모릅니다. 잘 준비하시고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딱 봐도 단색광 P의 굴절 그리고 전반사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의 제시문을 보면 단색광 P가 굴절각 45도로 A에서 매질 B로 굴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서는 전반사한 후 B와 매질 D의 경계면에서 굴절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자, 일단은 AB 경계면에 수직으로 법선을 그렸어요. 자, 요거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일 텐데 입사각 굴절각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A 매질에 있는 입사각이 B 매질에 있는 굴절각보다 어떻다? 크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빛의 속력이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그 얘기는 굴절률은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을 우리가 하나 찾아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B에서 C 쪽으로는 빛이 진행하는데 전반사가 일어났대. 그럼 전반사의 조건이 뭐예요?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진행할 때 따라서 B하고 C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B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A하고 B 두 매질의 수직으로 법선 그리고 B하고 C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으로 법선 자,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은 억각이고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의 대각선으로 그려져 있을 때 요각과 요각은 항상 같다. 자, 그럼 요거 입사각이니까 반사각도 45도일 거고 또 필요하다면 B하고 D하고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법선 그렸을 때 요각과 요각이 또 억각으로 45도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 얘들아? 우리 요것도 비교할 수 있죠. B 매질에 있는 각과 그리고 D 매질에 있는 각을 비교해 보니까 자, 요거는 3번. 자, 그랬더니 D 매질에 있는 각보다 B 매질에 있는 각이 더 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빛의 속력이 B에서가 더 빠르다. 자, 그러면 굴절률은 속력이 느린 D에서가 B에서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그림만 보고 여기까지 찾은 거고 보기 제시문을 한번 볼게요. 기억 BC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큰가 작은가? 자, B하고 C하고 경계면에서 전반사야.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입사각 45도가 임계각보다 크다. 그 얘기는
임계각이 입사각인 45도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기억번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작아야죠.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니은 굴절률 A하고 C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니까 A는 B보다 굴절률이 작아. C도 B보다 굴절률이 작아. 자,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뭔가 이 두 매질의 굴절률 비교가 안 된다. 그럼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빛을 거꾸로 보내보는 거지. 즉, A에서 B로 빛이 진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꾸로 B에서 이렇게 빛을 그대로 거꾸로 보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온대로 그대로 가야 돼. 그럼 무슨 얘기야, 얘들아? A에서 B로 빛을 보낸 게 아니라 B에서 A로 빛을 보냈어요. 그럼 이때 이 45도가 뭐가 되는 거지? 입사각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B가 A보다 굴절률이 크거든?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보냈어. 그런데 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바로 이 45도가 A하고 B 사이에 임계각보다 작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조건 B에서 C 쪽으로 빛을 보냈을 때는 입사각이 45도인데 전반사야. 그 얘기는 우리 보기 기억에서 물은 것처럼 B, C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작기 때문이고, 여러분들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잘 기억할 텐데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A, B 사이의 임계각보다 B, C 사이의 임계각이 작기 때문에 똑같은 45도의 입사각으로 빛을 보냈을 때 B, C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B하고 C하고 굴절률의 차이는 A하고 B하고 굴절률의 차이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의 종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등호 꺽쇠 1개냐 2개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많이 풀었잖아. 그럼 기준은 B의 굴절률인데 A는 B보다 굴절률이 그냥 작고 C는 B보다 굴절률이 매우 작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C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 작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 굴절률은 A가 C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8번에서 보기 재시문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어려운 문항 누가 맞고 누군 틀렸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보기 재시문 니은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라고 여러분들? 빛을 거꾸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 P의 속력 A하고 D하고 비교하는 건데요. D하고 B하고 각이 1에 자, 매질에서 각이 커. 그 얘기는 그 매질에서 빛의 속력도 크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D에서보다 B에서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디귿을 보니까 A하고 D하고 비교하는 거네. 그럼 A하고 D하고 비교하려고 보니까 요거는 쉽게 되겠다. 일단 굴절률로 비교를 해보면 A는 B보다 굴절률이 작은데 D는 B보다 굴절률이 크네. 그러면 요 두 관계식에 의해서 D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 크고, 그리고 굴절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은 느린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속력이 느린 매질의 굴절률을 큰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따라서 P의 속력은 A에서가 D에서보다 큽니다. 디귿은 옳은 문장. 따라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 빛의 굴절 그리고 전반사가 연합된 문제 풀어보았고요.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가와 나 물결파의 간섭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첩의 결과 만들어지는 간섭을 묻는 문제,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두 점 S1, S2에서 진동수 F로 발생시킨 진폭이 같고 위상이 반대인.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S1이
골, 마루니까 거꾸로 마루골, S1은 지금 마루. 자, S2는 위상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S2는 지금 현재 골이겠죠.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골, 마루.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는 가의 S1, S2에서 진동수가 이 F로 발생시킨 진폭은 같고 위상도 같다고 해요. 그러면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자, S1 거꾸로 와볼게요. 마루, 골, S1 골이겠네. 그럼 위상이 같으니까 S2도 골일 거고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골, 마루. 그림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같은 그 수심에서 그러니까 같은 실험 장치에서 진동수만 바뀐 거잖아요. 자, 그럼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수심, 바로 그 물의 깊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깊이를 달리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V는 가하고 나가 같은 거고 따라서 V는 F람다일 텐데 진동수가 가하고 나가 몇 대 몇? 1대 2. 그렇다면 파장은 가하고 나가 몇 대 몇? 2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더 읽어보면 거기 문제가 있네요. 가와 나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행 속력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네. 자, 그리고 D1과 D2는 S2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D1, D2 이게 파장이래요. 몇 대 몇 관계여야 돼? 우리 구했지? 파장이 몇 대 몇이어야 된다? 2대 1이어야만 한다. 자, 그림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림과 문제의 제시문으로부터. 그럼 보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가의 A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느냐? 자, 점선이 골인데 골과 골이 만났네. 위상이 같아. 보강 간섭이죠.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자, 니은 나의 S1, S2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가 몇 개냐? 자, 그러면 S1, S2 자, 선분을 그리고 일단 이 그림에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여기 보면 골인데 골하고 만났잖아. S1 지금 골인데 S2로부터 진행한 파동에 골과 만났으니까 보강이겠죠. 보강을 선생님이 연두색 점으로 할게. 자, 그럼 얘는 실선 마루마루 만났네. 역시 보강. 점선 골골이니까 보강. 따라서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점 찍은 것이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에요. 자, 그러면 보강 간섭과 이웃한 보강 간섭 사이에 뭐가 있을까? 상세 간섭이 있겠죠. 보강과 보강 간섭 사이에 상세 간섭이 있을 거고 따라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1, 2, 3, 4, 5, 6, 7, 8 몇 개이다? 8개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T1은 D2의 몇 배여야 돼요? 2배여야 되죠. 디귿은 옳은 문장. 따라서 기억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가번에서 S1, S2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몇 개냐를 묻기보다는 가번에서 S1, S2 사이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몇 개인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가번에서 자, 요거 S1 지금 마루인데 S2로부터 골이 만났지? 그러니까 얘는 상세 간섭이죠. 그리고 얘 봐봐. 점선 실선이야. 골하고 마루 만났네? 얘도 상세. 자, 얘도 마루 골이니까 상세, 골 마루니까 상세, 마루 골이니까 상세야. 그러니까 가번 그림에서는 내가 그림을 보고 찾을 수 있는 게 상세 간섭. 나번에서는 그림을 보고 찾을 수 있는 게 보강 간섭이었어요. 자, 어쨌거나 보강 간섭 사이에 상세 간섭이 있었던 것처럼 상세 간섭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보강 간섭이 있겠지. 따라서 가번에서 S1, S2 사이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몇 개이다? 4개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내가 보강 간섭을 먼저 찾을 수도 있고 상세 간섭을 먼저 찾을 수도 있어. 그 사이사이에
그치? 보강과 보강이면 사이에 상세가 있는 거고 상세와 상세면 사이에 보강이 있는 거고 자, 요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수레를 이용한 충격량에 대한 실험이고요. 우리 6월 모평에서는 수레 A, B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의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물체는 하나, 수레 A, 수레 B 물체가 하나가 아니고 수레 A, 수레 B가 있지만 A, B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수레 A가 힘 센서와 충돌하고 그리고 또 수레 B가 힘 센서와 충돌하고 이 과정에 관련된 결과가 바로 표로 주어져 있고요. A하고 B의 질량 주어져 있고 힘 센서와 충돌 직전의 A, B의 속력, 속도죠. 방향까지 포함한 그리고 충돌 직후의 속도인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다면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즉 반대 방향으로 운동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수레 A, B가 힘 센서와 충돌하는 시간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물어볼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봤는지 보기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자, 기업번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자, 운동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이 뭐야 얘들아? MV 크기니까 절대값 씌우면 되겠지. 자, A하고 B하고 비교하는 거네요. 자, A하고 B하고 충돌 직전에 고맙게도 속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은 A하고 B하고 몇 대 몇? 1대2. 그러면 A하고 B의 운동량의 크기도 1대2. 따라서 기억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습니다.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으로 가볼게요. 자, 보기 제시문 니은은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A하고 B하고 비교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FT 그리고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 F는 평균 힘을 사용을 하죠. 보기 디귿번을 보니까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 힘. 자, 어쨌거나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게 충격량이야. 그런데 이렇게 구하려고 보니까 시간은 나와 있는데 F가 없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F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미련을 버리세요. 이 FT가 뭐하고 똑같아?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건데 질량이 변화가 없으니까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크기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으면 다 절대값 씌워서 크기만 구하면 되죠.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것으로 구할 거예요. 그럼 A의 질량이 얼마? 0.5 곱하기 A의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마이너스 0.6인데 우리 크기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버리고 0.6 계산하면 0.3 이게 바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질량 1.0 그리고 B의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마이너스 0.5인데 우리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빼버리고 크기 0.5 계산하면 B가 힘 센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5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큰 것이 아니라 작네요. 보기 제시문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가볼까요? 자, 디귿은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A하고 B하고 비교하는 건데 그건 뭘 가지고 하면 돼? 이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평균 힘의 크기는 T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을 거고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고 이게 A하고 B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5야. 자, 그리고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은 A하고 B가 몇 대 몇이야?
2대 5야. 그럼 계산하면 A의 평균 힘 그리고 B의 평균 힘의 B는 5분의 5니까 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힘 센서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보기 제시문 디귿은 틀린 문장. 그럼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이 FT이고 그 FT가 바로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것은 꼭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11번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검출기 P와 점 Q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A, P,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6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A의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A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자, A가 봤을 때 B가 Q를 지나는 순간 A와 B는 동시에 P를 향해 빛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A도 P를 향해 빛을 방출하고 그리고 B도 P를 향해 빛을 방출하고. 근데 A가 봤을 때 두 지점에서 동시잖아. 그럼 B가 봤을 때는 동시가 아닐 수 있죠. 두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다른 좌표계에서는 동시가 아니야.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다른 좌표계에서도 동시여야 돼. 근데 두 지점에서 동시는 다른 좌표계에서는 동시가 아니라는 거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A의 관성계에서 A에서 P까지의 거리,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L로 똑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기억번 볼게요. A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의 속력과 B가 방출한 빛의 속력은 광속 불변의 원리죠. 관성계가 달라도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항상 C로 일정해야지.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니은 A의 관성계에서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 시간은 이동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A가 봤을 때 B가 방출한 이 빛의 속력이 C야. P까지 얼마를 이동해 와야 돼? L만큼 이동해 와야겠지. 그러니까 A가 측정한 시간은 빛의 속력 분의 빛이 진행한 거리 L 되겠습니다. 니은은 옳은 문장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이 디귿번 B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B의 관성계는 이제 B의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B는 내가 운동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 요 P 지점도 어떻게 되겠어? B가 볼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겠죠. 그런데 A하고 B에서 쏜 빛의 속력 C는 어때야 돼, 얘들아? 누가 봐도 똑같은 거지? 그럼 봐봐. A가 쏜 이 빛이 P에 도달하려면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런데 B가 쏜 빛은 요만큼만 가면 되죠. 따라서 B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빛이 진행하는 이동 거리가 A에서 P까지가 B에서 P까지보다 더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하면 얘는 좀 쉽게 출제가 된 거고 B가 볼 때 그러면 A하고 B 누가 먼저 빛을 쏘았겠느냐. 자, 요런 거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요거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A 입장에서 A가 쏜 빛과 B가 쏜 빛이 동시야. 동시에 쐈으면 같은 거리만큼 이동해서 이 P에 동시에 도달하겠죠.
연계 교재에서도 많이 했잖아. 자, 그럼 이거는 A가 봤을 때 동시면 P라고 하는 것은 한 지점이니까 B가 봤을 때도 동시에 도달해야 돼. 그럼 B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하려면 디귿번하고 이어지는 거죠. A가 쏜 빛이 진행하는 거리가 B가 쏜 빛이 진행하는 거리보다 더 길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빛을 쏜 거다? A가 먼저 빛을 쏜 거다. 그리고 B는 나중에 빛을 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근 평가원에서는 요거 많이 물었죠.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이 다른 좌표계에서 볼 때는 동시가 아닌 걸 많이 물었는데 우리 9월 모평에서는 요 내용은 출제하지 않았어요. 보기 제시문에 없어. 그렇지만 언제라도 이 내용까지 추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11번의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12번 문제가 수능 완성 연계 문제하고 아주 유사한 문제인데 수능 완성의 연계 교재 문항보다는 더 쉬워요. 그래서 어쩌면 이 대수능 11월 달에 보는 이 수능에서는 수능 완성의 연계 문항 정도의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만약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면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12번 문제 상황부터 볼게요.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이고 나는 가의 A와 B가 x=2d에서 충돌한 후 각각 등속도 운동해서 A가 D를 지나는 순간 B가 4D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럼 A가 2D까지 왔다가 2D에서 D까지 D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B는 그 2배인 2D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럼 이때 A의 속도의 크기를 라지 V라고 한다면 B의 속도는 그 2배인 이 라지 V가 될 거고 방향 A가 왼쪽으로 운동하니까 마이너스 9호를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B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C하고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돼서 플러스 X 방향으로 3분의 1 V로 등속도 운동한다고 합니다. 자, A의 질량만 블랭크로 되어 있네. 그래서 A의 질량을 묻는 문제고 A의 질량을 라지 M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차근차근 운동량 보존 법칙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A하고 B하고 충돌했을 때 자, 충돌 전 A하고 B의 운동량의 합은 B의 운동량은 0이니까 A의 운동량 라지 M 스몰 V가 될 거고 이게 충돌 후 A의 운동량 마이너스 라지 M 라지 V 더하기 B의 운동량 4M 라지 V와 같아야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오아.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서로 주고받은 힘의 크기 그리고 힘을 받은 시간이 같기 때문에 두 물체가 서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죠. 방향은 반대고. 근데 충격량의 크기가 바로 뭐였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가 충돌을 할 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아요.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의 질량은 라지 M이고 그리고 A의 속도의 변화량 마이너스 라지 V 마이너스 스몰 V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크기만 다룰 거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라지 V 더하기 스몰 V란 얘기죠. 이게 바로 A의 충돌 전후 운동량의 크기고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처음에는 B의 운동량이 없고 충돌 후 B의 운동량이 4mV니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4m 라지 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지 V를 스몰 V로 고칠 수만 있으면 라지 M과 스몰 m 사이의 관계식을 알 수 있는데 두 식을 잘 봐봐. 요 항을 이항하면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운동량 보존 법칙은 사실 요거죠, 요거.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결국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항을 이항해서 요 식을 한 번 더 써야 돼.
근데 여러분들 맨날 시간 부족하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무조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생각났어. 그럼 그냥 빨리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은 한 끼리 묶는 또 하나의 식을 얼른 써도 되고, 아니면 이 순간부터 질량이 블랭크로 있을 경우, 질량을 구하라고 할 경우에는 A, B의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는 걸 이용하면 하나의 식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 B하고 C가 충돌한다면서. 그러면 충돌 전에 C의 운동량은 0이니까 B의 운동량 4M 라지 V. 자, 그런데 충돌하고 나서 B하고 C가 한 덩어리. 그럼 얼마예요? 총 질량은 3M. 그리고 그 한 덩어리는 플러스 X 방향으로 3분의 V의 속도로 운동을 한대. 그러면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라지 V가 4분의 1 스몰 V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잖아. 라지 V 대신에 4분의 1 V를 대입하면,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라지 M 곱하기 4분의 5 스몰 V 이퀄 4M 라지 V 대신에 4분의 1 스몰 V. 짠 지워지고 VV 지워지고, 따라서 A의 질량 라지 M은 5분의 4 스몰 M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림만 뭔가 되게 어렵게 나왔지, 같은 시간 동안에 A하고 B가 이동한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충돌 후 A하고 B의 속도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PM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그리고 고체 막대를 이용한 회로에 대한 실험이고요. 자, LED가 D1부터 D4까지 4개, 그리고 직류전원, 전압이 같은 직류전원이 2개, 저항, 고체 막대 XY, 스위치 S1, S2가 있는데, X하고 Y는 둘 중에 하나는 도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절연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번 S1을 A 또는 B에 연결하고 S2를 C 또는 D에 연결해서 D1부터 D4 빛의 방출 여부를 관찰을 한 결과가 이렇다고 해요. 그럼 먼저, 자, 여기는 다 정보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S1을 A에 연결하고, 그리고 S2를 C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바디가 플러스 전극, 짧은 바디가 마이너스 전극, 전류는 플러스 전극에서 회로 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쭉쭉쭉쭉 가볼게요. 쭉쭉쭉쭉 이렇게 왔어. 자, 그러면 다이오드나 LED나 전류가 흐르려면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순방향 전압이라는 것은 다이오드 내부에서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 순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D4로는 흐를 수가 없지. N형에서 P형으로 못 흐르니까, 자, 이 전류는 이렇게 D2 쪽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는데 이 길로 못 가죠. N에서 P로는 못 가니까. 그래서 이 전류가 이렇게 올 거야. 그래서 S2를 지난 다음에 만약 이 X가 도체라면 전류가 흐르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 D3을 지나겠지. 선생님, 여기도 P에서 N으로 전류 흐를 수 있는데요? 근데 항상 전류는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마이너스 전극을 향해서 가야지,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X가 도체라면 이 연두색이 바로 전류의 흐름이고, D2, D3에 D2와 D3에 불이 켜져야 되죠. 빛이 방출돼야 돼요. 근데 뭐야 얘들아? 빛이 방출된 LED가 없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X가 절연체란 얘기죠. 그러니까 X 때문에 아예 전류가 흐를 수가 없었어요. 얘가 끊어졌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똑같이 S1을 A에 연결하고 이번에는 S2를 어디에 연결했대? D에 연결했대. 자, 그럼 X가 절연체면 이 Y는 도체일 거고,
자, S2를 D에 연결하니까 그대로 플러스 전극에서 전류 쭉쭉쭉쭉 가죠. 자, 이 전류가 Y를 통해서 이렇게 D3을 통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D2, D3에 빛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X, Y의 정체를 구한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 기억번 때문에 이 기억이 뭐냐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스위치 S1을 B에 연결했어요. 자, 그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고, 사실 이 S2를 C에 연결한 것은 건너뛰어도 되죠. 왜냐면 전류가 흐른다고 치더라도 LED에 결국 이 X가 뭐기 때문에, 얘가 절연체이기 때문에 이 절연체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거든요, 이 회로에.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S2를 C에 연결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플러스 전극에서 회로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쭉 갑니다. 자, 어디로 가야 돼? N에서 P로 못 가지? 그치. 그러니까 S1을 B에 연결했을 때는 D1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N에서 P 못 가니까 이쪽으로 전류 흐를 수 없고, 자, 이렇게 만약에 X가 절연체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서 얘도 PN이고 얘도 PN인데 항상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전류는 마이너스 전극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D4로 이렇게 흘러서 마이너스 전극으로 전류가 들어오겠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X가 절연체지? 그러니까 얘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회로에 전류는 흐를 수가 없고 빛이 방출된 LED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S2를 D에다가 연결을 하면, D에 연결하면 Y는 도체니까 플러스 전극으로부터 전류가 갑니다. 자, D1을 지나죠. P에서 N으로. 자, 그리고 Y, 도체를 지나서 이 전류는 마이너스 전극을 향해 D4를 지나 마이너스 전극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D에 연결했을 때 어디에서 불이 켜지느냐? 붉은색으로 전류가 흐른 LED에서 불이 켜지겠죠? D1 그리고 D4에서 빛이 방출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X는 절연체이다. 옳은 문장이고, 기억은 D1, D4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자, 디귿번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D에 연결했을 때 D1에는 어떤 방향 전압이 걸리냐? S1을 A에 연결하고 그리고 S2를 D에 연결했을 때 D2, D3에서만 불이 켜졌다는 것은 D2, D3이 순방향 전압. 그럼 나머지 D1, D4는 역방향 전압이 되겠죠. 따라서 D1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야만 돼요.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이고 디귿은 틀린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근에 평가원이 이렇게 여러 개의 LED를 조합해서 회로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번 입자 ABC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고, 자, 이런 경우에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약간 물질파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얼른 보기 제시문을 봐봐. 그랬더니 기억은 질량이고 니은은 속력이고 디귿 나왔네. 물질파 파자. 자, 그러면 우리 먼저 EK와 운동량 P에 관련된 식을 한번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하고, 그러면 EK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질량과 속력의 제곱이잖아. 질량과 속력의 관계인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운동량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2M분의 MV의 전체의 제곱. 자, MV가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뭐예요? 얘가 운동량이죠. 그래서 우리 물질파 파장할 때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이고 MV 운동량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P만 남기고 이항하면 루트 2M 2K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질파 파장인데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거든. 이렇게 바꿔서 요식까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선생님과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을 기억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을 보니까 A하고 B하고 질량에 대해서 물었어.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 식으로부터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이 K분의 P의 제곱일 거고 A하고 B의 질량 관계니까 A하고 B를 보세요. 오, 그랬더니 고맙게도 운동 에너지가 같네. 자, 그러면 A하고 B의 운동량은 1대3, 제곱이니까 1대9. 따라서 A하고 B의 질량 관계가 1대9. 따라서 질량은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니은으로 와볼게요. 자, 이것이 기억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니은으로 와보면 A하고 C하고 속력을 물었어요. 근데 속력을 바로 비교할 수는 없어. 왜? A하고 C하고의 또 질량을 모르니까. 그래서 질량 관계식을 한 번 더 써줘. 자, EM은 이 K분의 운동량 P의 제곱이고 이번에는 A하고 C하고 질량 관계를 비교할 거야. 자, 그랬더니 A하고 C하고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에요? 1대9야. A하고 C하고 운동량은 1대3이에요. 제곱하면 1대9야. 오,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얘기는 A의 질량과 C의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A하고 C의 질량이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MV인데 A하고 C의 질량이 같으니까 A하고 C의 운동량이 1대3, 그 얘기는 A하고 C의 속력이 1대3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속력은 A가 C보다 작아야죠. 니은도 틀린 문장. 그럼 디귿은 당연히 옳은 문장이니까 디귿 옳은 문장 정답 2번 이렇게 얼른 체크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이라면 15번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자, 디귿번. 물질파 파장 B하고 C가 같냐?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MV분의 H 그리고 필요하다면 루트 2M 2K분의 H. H는 플랑크 상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B하고 C하고 운동량이 똑같아.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물질파 파장도 B하고 C는 같다라는 얘기. 따라서 디귿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물질파 파장에 관련된 내용이 양적 계산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양적 계산도 여러분들이 잘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가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란은 가의 A, B 그리고 B, C 과정 중 하나이고 기체가 들어있는 열 출입이 자유로운 실린더, 즉 열을 흡수할 수도 있고 열을 방출할 수도 있고 피스톤에 모래를 조금씩 올려 피스톤이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더니 부피가 줄어들고 있네요. 그럼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A하고 B 봐봐. 얘는 부피가 일정해야지. 근데 B에서 C를 보니까 B에서 C 과정이 부피가 줄어드네. 따라서 이 나는 B에서 C 과정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T0로 일정하대요. 그럼 무슨 과정이지? 등온 과정이죠. 그럼 나는 B하고 C 과정인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 얘기는 결국 B의 온도와 C의 온도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무엇을 묻는지 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나는 BC 과정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A하고 C하고 비교하는 건데 내부 에너지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로 온도죠. 그러면 우리 B하고 C는 비교했고 나머지
A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A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그치, AB 관계로 비교할 수 있죠. 우리 연력학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연력학 제1법칙 바로 보기 디귿에도 묻고 있거든. Q 이퀄 W 더하기 델타 U.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였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말해주는 PV는 T였잖아. 그러면 AB 과정에서 뭐가 일정해? 부피가 일정해. 근데 A에서 B로 갈 때 A보다 B에서 압력이 크지. 그 얘기는 온도 역시 A에서보다 B에서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B는 C하고 온도가 똑같고 A는 B보다는 온도가 작아야 되니까 C하고 A하고 온도 비교를 하면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고 온도가 다른 말로 내부 에너지니까 내부 에너지 역시 A에서가 C에서보다 작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자, 디귿번. 나의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열을 방출하겠는가? 연력학 제1법칙. 좀 전에 얘기했죠. Q는 W 더하기 델타 U인 거고 BC 과정이 무슨 과정이라고 얘들아? 등온 과정이에요. 온도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없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U가 0. 그러면서 부피가 줄었네. 부피가 줄었다는 얘기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1 받았다는 거고 1 받았을 때 W는 마이너스 값.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0 더하면 Q 역시 마이너스 값. Q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은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죠.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번 열역학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사실 평가원에서 최근에는 열역학 과정과 함께 열기관의 열효율이 연합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최근의 출제 경향과는 조금 다르지만 또 수능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열기관의 열효율과 그리고 열역학 과정을 연합한 문제, 기존대로, 기존의 형태대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열역학에 관련된 그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두 개의 직선 도선 그리고 하나의 원형 도선이 나와 있고 A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류의 방향은 우리한테 알려주었고 그리고 B하고 C는 각각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변함이 없는데 B하고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 어떤 한 지점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바로 이 O죠. O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는 거고 그래서 각각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 문제를 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 일단 각각 A 도선에 의한 자기장, B 도선에 의한 자기장, C 도선에 의한 자기장. 자, 이것을 다 합한 것이 바로 합성 자기장의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나와 있는 정보만 갖고 일단 식을 써보는 거예요. 모르는 건 그냥 블랭크로 내비두면 돼. 그럼 일단 A 도선에 의해서는 이 B에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A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변함이 없으니까 A 도선에 의해서는 O에 들어가는 방향. 선생님은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도선. 네,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 A 도선으로부터 O까지의 거리는 D. 자, 이것을 바로 B라고 놓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계속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 분수 형태로 데리고 다니니까 너무 좀 식이 복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D분의 I0를 B라고 놓고 원래 상수 들어가 되는데 그냥 상수는 우리 그냥 생각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로 놓은 이유는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출제자 선생님께서 B0를 기호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 맘대로 B0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A는 O에
마이너스 B 들어가는 방향으로 B라고 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자, 그럼 이제 B 한번 해볼게요. 자, 원형도선 B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데 그럼 일단 그 크기는 모르니까 전류의 세기를 모르니까 크기는 몰라. 그렇지만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시계 방향일 때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서도 들어가는 방향. 세 번째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 그래서 플러스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다 자기장의 크기는 똑같다. 자, 이제 C로 한번 와볼게요. C는 직선 도선이고 C의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C 도선의 왼쪽으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그러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또 역시 마이너스 Y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 세 번째에서도 C에 의해서는 O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1번식 세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합이 0. 자, 그리고 2번식 방향은 모르는데 그 크기는 4비제로래요. 그런데 잘 보면 1번하고 2번을 봐봐. A와 B에 의한 자기장은 변함이 없죠. 달라진 건 누구에 의해서만 달라졌어? C에 의해서만 달라졌어. C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니까 자기장의 크기가 4비제로이면서 그럼 방향은 당연히 C 때문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4비제로. 그럼 또 봐라. 일단 C에 의한 O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C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식의 관계를 봐봐. A, B에 의한 자기장이 똑같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야. 1번식에서 2번식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요거 다 지워주고 얘만 남겠네. 그럼 얼마가 남아? 2BC가 남지.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4비제로야. 오,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낸 거야? C에 의한 O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2비제로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BC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뭘 대입한다? 2비제로를 대입한다. 자, 이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방향은 모르지만 2비제로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인데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0로 표현하려면 뭔가 이 C하고 A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또 해봐야 돼. 그럼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2번식에서 3번식을 한번 빼볼까요? 자, 2번식에서 3번식을 빼면 이제 누가 다 제거가 되지? 이거 똑같으니까 소거되지. 이거 똑같으니까 소거되지. 그럼 얘를 B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BB라고 해놓고 2번식에서 3번식을 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BB. 자, 이퀄.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인 건데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얘가 OR 플러스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일단 얘가 마이너스일 때, 자, 그때 2번식에서 3번식을 빼면 얼마? 마이너스 2B0. 그럼 따라서 BB는 그 크기가 얼마? B0. 그러면 이제 BB 대신에 B0. 얘도 B0. 그럼 얘도 B0 들어가겠죠. 그러면 합이 0이 되려면 A의 자기장의 세기는 그치 B0이면 될 거야. 그러면 다 더해서 합이 0이거든. 잘 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플러스 2B0로 했다고 쳐봐. 그러면 2번식에서 3번식을 뺐을 때 좌변은 마이너스 2BB지. 자, 우변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6B0야. 그러면 이 경우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5에서 3B0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B가 3B0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마이너스 3B0지? 얘가 플러스 2B0야. A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절대로 합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으로 합성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따라서 그때 O에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 따라서 A에 의한 O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도 B0. 그럼 다 된 거네. D분의 I0를 B라고 놨는데 그 B가 B0라는 것을 알았잖아. 그런데 C는 뭐예요? C는 O 지점에 2B0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O에서부터 C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 2D. 자, 그러면 D분의 I0일 때 B0니까 2B0가 되려면 2D만큼 떨어져 있을 때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I0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과 같은 경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한 2개 정도의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우리 연계교재나 기존의 기출문제였다면, 이 경우에는 나와 있는 식이 3개, 3개의 식을 각각 2식을 골라서 연립방정식 2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근데 맥락은 똑같죠? 각각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주어진 것만큼만 채워놓고 블랭크를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블랭크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합성 전기력에 관련된 문제이고, C는 양전화, A, B의 전하의 종류는 모르고, 자,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인데 B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D에서부터 3D까지. 그리고 이 C의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을 양으로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일 때, 합성 전기력이 0일 때, 이게 사실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얘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니까 바로 이 B가 2D 조금 지난 곳에 있을 때, 이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일단 A하고 B는 같은 전하여야 돼? 다른 전하여야 돼? 다른 전하여야죠. 자, 그러니까 뭔가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왼쪽이라면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오른쪽. 방향은 반대, 크기는 같아. 그래서 이 C의 합성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서로 다른 전하여야 되고, 전기력의 크기가 같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A의 전하량이 C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B의 전하량보다 더 커야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가 받는 전기력이 0인 곳으로부터 B가 C에 더 가까이 접근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가 여기 3D에 더 가까이 접근을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A하고 C 사이의 전기력은 변함이 없는데 B가 C에 가까이 오게 되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누구의 전기력이 우세해지는 거예요?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우세해지는 거야. 바로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우세해졌기 때문에 C에 작용하는 합성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B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B가 양전하라는 거 알 수 있지. 양전하기 때문에 B가 C에 가까이 올수록 C가 오른쪽 방향으로 받는 전기력이 A에 의해서 왼쪽 방향으로 받는 전기력보다 더 커지니까, 크기가 커지니까 C의 전기력이 오른쪽 방향 플러스 X 방향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볼게요. 기억번 A는 음전하이다. 옳은 문장이고,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커야만 되죠. 니은은 틀린 문장.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이에요.
B가 3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이 F보다 어떻겠느냐. 자,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것 중에 A하고 B하고 C 각각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합은 총합은 0이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요? 총합은 0이야. 자, 왜 그러느냐? 혹시 처음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이죠. B가 받는 전기력은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 C가 받는 전기력은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 이게 바로 0일 수밖에 없어. 자, 왜?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작용 반작용.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 반대, 크기 똑같아. 그러니까 또 소거돼.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 같고 방향 반대, 또 소거돼. 그래서 뭐예요? A, B, C 각각 받는 전기력을 다 합하면 그게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럼 B가 3D에 있을 때 문제에서처럼 C가 받는 전기력이 플러스 X방향. 자, B가 받는 전기력은 A가 땡기고 C가 밀어내니까 B가 받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X방향. 자, A가 받는 전기력은 B하고 C가 양전하니까 둘 다 A를 당기겠죠. 이거 합해서 얼마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오른쪽 방향의 전기력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자, A에 의한 전기력 A가 받는 전기력 플러스 B가 받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C가 받는 전기력 역시 플러스 다 합해서 0.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B가 받는 전기력이 A가 받는 전기력과 C가 받는 전기력의 합과 같다는 거죠. 근데 B가 3D에 있을 때 C가 받는 전기력 요 값이 얼마였어요? EF였어. 그러면 B가 받는 전기력은 EF에다가 A가 받는 전기력을 합해야만 되니까 EF보다는 커야만 되겠죠. 디귿은 따라서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억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귿번과 같은 문제를 풀 때 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 0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긴 시간을 쓰지 않고도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특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전자기 유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장 영역 1, 2가 있어요. 자기장 영역 1은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영역 2는 나오는 방향이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 영역 1, 2의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고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양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0부터 1초까지는 유도전류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지. 1, 2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0부터 1초까지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얼마이다? 0이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일단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1부터 3초까지 구간 볼게요. 1부터 3초까지 구간을 보면 2는 변하지 않는데 1만 변하네. 자기장 영역 1만 변화가 있어. 자, 어떤 변화가 있어 얘들아? 자기장 영역 1은 들어가는 방향인데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전자기 유도라는 건 뭐야?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방해하는 거지 변화를 거부하는 거야. 뭐야? 왜 들어가는 게 감소해? 나 감소하는 거 싫은데 내가 채워넣어야지. 그래서 도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게 되죠. 그럼 이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을 무엇으로 놓겠대? 플러스로 놓겠대. 그래서 일단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 값을 갖는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부터 3초까지. 그리고 문제에는 자기장 영역 1, 2에 있는 요 반원의 면적은 똑같다라고 하는 그 조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부터 4초까지 한번 볼까? 요거는 좀 연두색으로 표기할게요. 자, 3부터 4초까지는 자기장 영역 1은 변함이 없고 자기장 영역 2만 변함이 있네. 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기장 영역 2는 나오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있는데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것은 나 왜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지 마.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도선이 만들었다면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 너 왜 자꾸 증가하니? 나는 증가도 싫어. 그거 증가하는 거 어떻게 방해해야 돼? 반대 방향으로 도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면서 이 증가하는 것을 방해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도선 내부에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려면 원형 도선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고 유도전류의 값은 여전히 양수값이 돼야만 되겠죠. 그러면 또 4번은 탈락. 3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3번하고 5번은 뭐가 다르냐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1대 2냐 2대 1이냐 이것을 구해야 되거든. 자, 그럼 다시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른 자기장에 관련된 그래프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유도전류예요. 자, 왜 그러느냐? 유도전류는 무엇에 비례해? 유도기전력.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에 감은 횟수 한 번이니까 1 쓰나 마나,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 파이가 자기력선의 개수죠. 자기선소. 자, 이 파이는 달리 표현하면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인데 지금 바뀌는 것은 도선의 면적은 안 바뀌어. 바로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이 바뀌죠. 그러니까 델타 B. 그랬더니 도선의 면적은 일정해. 델타 T분의 델타 B. 이게 바로 뭐예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 기울기잖아. 그래서 자기장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을 나타낸다? 유도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다. 자, 그럼 이 기울기 X축으로 2칸분의 Y축으로 1칸일 때 이 기울기 유도 전류의 세기를 I0라고 한다면 X축으로 1칸, Y축으로 1칸인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의 2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부터 3초까지의 유도 전류의 세기를 I0라고 한다면 3부터 4초까지 유도 전류의 세기는 그 2배.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선지는 3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자기장 영역 요즘에 하나만 잘 출제가 안 되죠. 2개, 심하면 3개도 출제가 되는데 각각 전자기 유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변화하는 자기장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의 선지가 뒤에 그림에 있었네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19번. 자, 이것도 연계 교재에 있었던 문제예요. 바로 수능 완성에 있었습니다. 그림과와 같이 질량 A, B, C 다 표기되어 있고 실로 연결하고 B를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자, 그러니까 B가 이 P 지점에서 정지였다는 거죠. A, B, C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요. 그림 나와 같이 B가 점 Q를 속력 V0로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가 처음에 P에서 제로였는데 Q를 지날 때 속력이 V0. 근데 이렇게 B가 Q를 지나는 순간에 B하고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지죠. A하고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B가 점 R에서 또 정지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어떻게 할까? C는 끊어졌으니까 A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이 B가 다시 Q, P를 지나게 되겠죠. 자, 일단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무엇을 물어볼지 이것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바로 보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 가에서 B가 PQ 사이를 지날 때, 그러니까 이 경우는 A, B, C 세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는 A에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가번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 2mg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중력 3mg가 있을 거고, 자, A에는 지구가 A를 당기는 중력도 있지만 실이 A를 당기는 힘도 있겠죠. 자,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구해야 돼? A에 작용하는 R자임부터 구해야 돼. 자, R자임의 방향은 C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크니까 C가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A는 윗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일단 윗방향이고, 그 크기는 얼마냐? 연습 많이 했잖아. 여러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한 물체로 간주한다. 그래서 A, B, C 총 질량은 6m. 그리고 이 물체들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 그게 R자임이죠. 그럼 3mg, 2mg 같은 방향 아니지? 도로를 치우면 반대 방향. 3mg에서 2mg를 뺀 mg. 이게 바로 A, B, C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 그럼 mg고 따라서 가속도는 6분의 g. 그럼 이제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되잖아. 얼마? 3분의 1mg.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실이 A를 윗방향으로 당기고 지구는 아래 방향으로 2mg로 당기는데 이 두 힘의 합력이 윗방향으로 3분의 1mg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분의 7mg여야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억은 할만해요. 니은 Q와 R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Q하고 R 사이. 자, Q하고 R 사이라고 하면 이제 C는 생각할 거 없고 A하고 B하고 두 물체가 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든 이렇게 오든 똑같은 가속도로 운동하는 등 가속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V0였던 녀석이 0이 되나 혹은 0이었던 녀석이 V0로 되나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Q하고 R 사이의 거리. 자, 요거를 우리가 S라고 한번 놔볼까? S? 이 S를 나와 있는 이 기호들로 표현하라는 거지.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뭡니까?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공식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S에 관련된 것은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도 있고,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도 있는데 T가 들어가는 것으로 문제를 다루기에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구태여 T가 들어간 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뭘 사용한다? 바로 이아스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이거 통째로 절대값으로 그냥 생각해도 돼. 자, 그럼 2 곱하기 가속도인데 선생님 가속도 어떻게 구하나요? 어떻게 구해? 얘처럼 구하면 되지. 그럼 나번에서의 가속도는 A하고 B 두 물체를 한 물체로 생각해서 총 질량은 3m, 그리고 A, B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은 2mg. 따라서 가속도를 구했네요. 3분의 2g.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S잖아. Q에서 R까지의 거리? 이건 모르겠고. 자, 나중 속도의 제곱. 이렇게 갖다고 쳐봐. 그럼 나중 속도 0. 빼기 처음 속도 V0의 제곱. 절대값 씌웠으니까 V0의 제곱. 자, 혹은 이렇게 왔다고 쳐봐. 그럼 나중 속도 V0의 제곱 마이너스 0. 계산해도 역시 V0의 제곱.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S죠, S. 자, 그러면 S만 남기고 이항하면 G분의 V0의 제곱이고 3분의 4 이항하면 4분의 3 들어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공식 하나하나는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걸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수능 완성, 연계 교재에서 이미 했던 거예요. 물론 다 잊어버렸겠지만 주기적인 반복이 중요하고요. 니은까지도 할만해. 그런데 디귿이 또 남았다. 나에서 B가 P를 지나는 순간 B의 속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R에서 0이었지? 자, Q에서 R, Q, P로 운동할 때 Q에서 B의 속력은 얼마일까, 얘들아?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따라서 V0로 오른쪽으로 갔으면 왼쪽으로 올 때도 V0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P에서도 이제 얼마의 속력으로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 T는 시간은 정보가 없으니까 사용하지 마. 그럼 문제는 지나는 순간 B의 속력을 알려면
결국 또 뭘 사용할 거냐면 요거 사용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처음 속력을 아래서의 속력 0이라고 하더라도 나중 속력 Q, 나중 속력 P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그럼 뭘 알아야 돼? 그치, 거리를 알아야 돼.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S로 놓는다면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구할 거냐? 금방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거인 거야. 자, 생각하기 싫으면 자, 절대값. 그래서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P에서 Q까지 그리고 Q에서부터 R까지로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요 S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 S는 빼놓고 자, 가속도 구했잖아요. 가번에서 6분의 G, 나번에서는 3분의 2G, 분모 통분하면 6분의 4G. 그러면 가속도가 가하고 나하에서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1대 4. 가속도가 1대 4. 자, 그러면 P에서부터 Q까지 그리고 Q에서부터 R까지인데 가번에서 P에서 속력이 0이었잖아. Q를 지날 때의 속력은 V0였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V0의 제곱이겠지. 그러면 Q에서부터 R까지는 V0인데 얘는 0이야. 그러니까 또 나중 속력의 제곱에서 처음 속력 제곱을 빼면 그 역시도 그 크기는 V0야. 그러니까 뭐예요? 요 우변이 V0로 같은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럼 따라서 P에서부터 Q까지, Q에서부터 R까지의 거리의 비는 몇 대 몇? 4대 1. 그래야 A가 1대 4고 S가 4대 1이니까 곱했을 때 우변이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Q에서부터 R까지의 거리를 S로 놓았으니까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는 4배인 4S가 되겠네. 그럼 이제 드디어 디귿번을 할 수 있어요. 역시 뭘 사용할 거냐? 이거 사용할 거예요. 이 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인데 자, 어떻게 사용할 거냐? R에서부터 Q까지 물체가 운동할 때랑 R에서부터 P까지 물체가 운동할 때랑 비교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A하고 B하고 함께 운동하는 경우니까 가속도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리의 비는 R에서 Q까지 S, R에서부터 P까지는 OSG. 몇 대 몇? 1대 5. 자, 그리고 처음 속력은 R에서의 속력이니까 요거는 0이고 자, Q에서의 속력 얼마? V0. 그리고 P에서의 속력 구하는 건데 S가 1대 5니까 결국은 P에서의 속력의 제곱과 Q에서의 속력의 제곱과 P에서의 속력의 제곱도 몇 대 몇? 1대 5. 그럼 이 얘기는 Q에서의 속력의 제곱과 P에서의 속력의 제곱의 비가 1대 5니까 결국 Q에서의 속력과 P에서의 속력은 1대 루트 5가 돼야 되죠. 근데 Q를 지날 때 물체의 속력이 얼마였어? V0. 그러니까 P를 지날 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여야 돼? 루트 5 V0.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9월 모평은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만 제대로 다루었다면 그래도 20문항 중에 어려운 걸 골라라 그러면 바로 이 19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딱 봐도 요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 그리고 마찰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구간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높이 H인 곳에서 A, B를 용수철로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A, B가 정지. 그러니까 분열 전 A, B의 운동량의 합이 0이니까 분열 후에도 A, B의 운동량의 합은 역시 0이어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왼쪽으로 운동하고 B는 오른쪽으로 운동할 거고
운동량의 부호가 반대,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만 분열 후 AB의 운동량의 합이 0이 되니까 B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A의 속력은 3배인 3V여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1대 3이면 분열 후 속력의 B는 거꾸로 3대 1.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A는 3H 올라가서 정지, B는 이렇게 해서 2H만큼 올라가서 정지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 과정에서 A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의 4배래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운동할 때 A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곳이 어딜까? 바로 마찰 구간 1을 지나기 직전의 수평 구간이죠. 자, 그럼 이때 요 A의 속력을 라지 V라고 한다면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 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여기잖아. 3mgh. 이것의 몇 배? 4배. 따라서 12mgh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 에너지의 최대라는 것은 이 수평면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면으로 할 때 운동 에너지가 그 자체가 곧 A의 역학적 에너지. 자, 그리고 3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어. 그러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mgh지만 이 자체가 곧 뭐이기도 해? A의 역학적 에너지이기도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 구간에서의 A의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이고, 또 요 지점에서의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근데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됐어? 여기서는 12mgh인데 얘는 3mgh밖에 안 되잖아. 마찰 구간 1에서 손실된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만큼? 9mgh만큼. 자, 그리고 이제 마찰 구간 2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각각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찰 구간 1에서의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9mgh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뭐가 필요하다? 관계식이 필요하다. mgh와 2분의 1 mv 제곱의 관계식이 필요한데, 그럼 다시 우리 A에 관련된 식을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처음에 A는 이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3v의 제곱이니까 9v의 제곱,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까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얘가 쫙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12mgh가 되었단 말이지.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오, 그러면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2분의 1 m 9v의 제곱이 요거 이항하면 11mgh고, 아,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9분의 11 mgh구나. 나도 모르게 관계식을 구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바로 이 관계식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할 거예요? B로 갈 거야, B. 왜? W2를 구해야 되니까.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 자, 그럼 B도 천천히 와볼게요. 자, 먼저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3mv의 제곱이 있었고, 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3mgh. 자, 근데 얘가 마찰 구간 2를 지나면서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손실이 되고, 그 결과 B가 2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네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6mgh 이 자체가 이제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구했잖아. 2분의 1 mv 제곱이 9분의 11 mgh야. 그럼 2분의 1 3mv 제곱은 이것의 3배니까 3분의 11 mgh. 그럼 이제 다 mgh 꼴이지. 그럼 이거 3이니까
분모를 계산하기 쉽게 3으로 통분하면 요거 3분의 9 mgh, 6 mgh는 3분의 18 mgh. 자, 더하면 3분의 20이죠? 3분의 18이죠? 아, 그래서 W2 값이 얼마이다? 3분의 2 mgh이다. 문제에서 뭘 물었어요? 마찰 구간 2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와 마찰 구간 1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자, W2가 3분의 2 mgh. 자, 그리고 W1이 우리 맨 처음에 구했죠? 9 mgh. 계산하면 2분의 27 나옵니다. 자, 2분의 27 몇 번? 4번에 있네요.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월 모평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문항을 풀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손대지 못했던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간에 막혔다면 아, 내가 요 부분에서 막혔구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11월 수능은 6월, 9월 올해의 6월, 9월 모평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살짝만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그리고 연계 교재의 중요성은 정말 선생님이 2번, 3번을 말해도 정말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요. 자, 6월 모평에 비해서 9월 모평이 조금 쉬웠죠. 이제까지 경향을 보면 11월 수능은 9월 모평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선생님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들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시고요. 지치고 힘들겠지만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그 반복이 여러분들의 등급과 직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